시집 온 지 10년이나 됐는데 아들 하나를 못 낳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넌 원래 무능한 거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네가 아는 게 뭐 있냐? 사돈, 그만하세요. 장인어른, 이건 우리 집안일입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집안일? 내 딸을 때리는 게 집안일이라고? 원룸에 사는 주제에 무슨? 당장 나가세요. 후회하실 겁니다. 반드시.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아침 햇살이 작은 원룸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75살의 강태사는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경제신문을 펼쳐들었죠. 벽에 걸린 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켰습니다. 원룸 한 구석에는 낡은 옷장 하나와 작은 식탁이 전부였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고 천장에는 오래된 형광등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은퇴 노인의 삶이었죠. 아니, 어쩌면 평범보다 못한 삶처럼 보였을 겁니다. 강태사는 신문을 읽으며 작은 컵에 담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경제면에는 여전히 낯익은 기업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강태산 자신도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따르릉 전화벨이 조용한 아침을 깼습니다. 아버지, 또 거기 계세요? 제가 좋은 아파트 알아봤다니까요. 딸 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48세가 된 딸은 여전히 강태산을 걱정했어요. 강태산은 신문을 내려놓고 전화기를 귀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딸의 목소리에 뭔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떨림이었지만 오랜 세월 사람을 관찰하며 살아온 강태산의 귀에는 그 미세한 변화도 명확하게 들렸죠. 괜찮다. 아버지는 여기가 편하단다. 작은 방이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그보다 미선아,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혹시 어디 아프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강태사는 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 아니에요. 요즘 환절기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요. 아버지나 건강 잘 챙기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미선은 평소보다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죠. 강태사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본능이 강하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사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강태산의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사실 이 작은 원룸에 사는 노인의 정체는 남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특별했습니다. 강태산, 한때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안에 들었던 태산그룹의 창립자였죠. 70년대 말 25살의 청년이었던 강태산은 작은 무역회사 하나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80년대에는 건설업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90년대에는 금융과 전자산업까지 손을 뻗쳤어요. 전성기 때는 직원만 2만 명이 넘었고 계열사가 30개가 넘었습니다. 당시 재계에서 강태산의 이름은 곧 성공을 의미했죠. 하지만 20년 전 55살의 나이에 강태산은 모든 지분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조용히 은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아직 한창 일할 나이였고 그룹도 승승장구하던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강태산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강태산의 아내는 50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임종 직전 아내는 강태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여보, 미선이 좀 잘 돌봐줘요. 제가 못 본 만큼 당신이라도 곁에 있어줘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강태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업에만 매달리느라 아내와 딸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를요. 딸 미선이 6살 때부터 28살이 될 때까지 강태산은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학교 행사에 간 적도 없었고 딸과 단둘이 밥을 먹은 기억도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래서 강태산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숨겼어요. 돈 때문에 자신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필요해서 찾아오기를 바랐으니까요. 지난 20년간 강태산은 평범한 은퇴 노인으로 살았습니다. 원룸에서 소박하게 지내며 한 달에 한두 번 딸을 만나는 게 전부였죠. 강태산은 서랍을 열고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개의 연락처만 저장되어 있었어요. 김태현 실장. 태산그룹 시절부터 함께한 강태산이 유일하게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산은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실장, 내일 아침 미선이네 집 앞에서 대기하게. 뭔가 이상해. 조용히 관찰만 하고. 문자를 보낸 강태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어요. 유치원 발표회 날, 회사 미팅 때문에 가지 못했던 날. 딸이 운동회에서 1등을 했는데도 축하해주지 못했던 날. 중학교 입학식에도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자신. 그 모든 기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강태산은 이미 딸의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산책 나온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죠. 하지만 강태산의 눈은 딸의 집 현관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어요. 가을 아침에 선선한 바람이 불었지만 강태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전 10시쯤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어요. 딸 미선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강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딸의 왼쪽 볼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고 애썼던 흔적이 역력했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미선의 걸음걸이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한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는 것처럼 보였죠. 저 자식들이 감히. 강태산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당장 뛰어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내 딸을 누가 때렸느냐고, 어떻게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댈 수 있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강태산은 참았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만 더 악화된다고요. 섣불리 나서면 딸의 입장만 더 어려워질 거라고요. 미선은 천천히 걸어서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강태산은 멀찍이 뒤를 따라갔어요. 딸은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장바구니에 채소와 고기를 담는 딸의 얼굴을 보는데 강태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예전에 보던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딸의 얼굴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물건만 고르고 있었죠. 강태산은 딸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공원을 빠져나왔어요. 저녁 무렵 강태산은 한적한 찻집에서 김 실장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김태현 실장은 강태산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태상그룹 시절부터 30년을 함께한 오른팔이었죠. 회장님, 따님의 시댁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실장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어떤가? 강태산의 목소리도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심각합니다, 회장님. 특히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며느리인 따님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웃 증언에 따르면 자주 고함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물건 던지는 소리도 난다고 합니다. 사위 박준혁 사장도 이를 완전히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거는 확보했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웃들의 증언과 함께 몇 가지 정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시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겠습니다. 강태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아름다웠지만 강태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난관을 헤쳐왔지만 지금처럼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김 실장, 계속 지켜보게. 내가 직접 확인할 때까지는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딸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강태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딸의 어린 시절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키운 딸. 하지만 사실 홀로 키웠다는 말도 맞지 않았습니다. 강태사는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한 번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딸이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위가 건설회사 사장이라는 말에 안심했었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니 딸이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강태산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요. 미선아, 아버지가 꼭 지켜줄게.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강태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20년 전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나설 수 있었습니다. 아니, 나서야만 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강태사는 딸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자리를 해야 한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았죠. 특히 김 실장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강태사는 평소 입던 낡은 점퍼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강태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한때 수천억 대 재벌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초라한 차림으로 사돈댁을 찾아가게 될 줄은 몰랐죠. 오전 11시쯤 강태사는 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제 시어머님도 오셨어요. 미선이 현관으로 나와 강태산을 맞이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지만 강태산의 눈에는 딸의 눈가에 연한 멍 자국이 보였어요. 화장으로 열심히 가리려 했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딸의 손목에도 새로운 멍이 있었죠. 강태사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따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박순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72세의 박순자는 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주색 치마 저고리에 금색 놀이개까지 달려 있었죠. 박순자는 강태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고, 사돈 어른 오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는데 말이에요.
박순자의 첫마디였습니다. 강태산을 무시하는 투였죠. 강태산은 묵묵히 고개만 숙여 인사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뭐 그냥 그렇죠. 앉으세요. 박순자는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인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강태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선아, 아직도 차례상 준비 안 끝났어? 얼마나 굼떠서 이 모양이니? 시간이 얼마나 됐는데? 박순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미선을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던 미선이 깜짝 놀라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곧 준비됩니다. 미선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산은 딸의 떨리는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어머니, 미선이가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위 박준혁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40대 후반의 박준혁은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태산이 보기에 박준혁의 태도에서는 아내를 진심으로 감싸려는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한마디 던진 것뿐이었죠. 준혁이 너는 가만히 있어. 며느리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박순자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박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어요. 30분쯤 지나자 차례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미선이 마지막 음식까지 상에 올리고 나서야 차례를 지낼 수 있었어요. 강태산은 상을 보며 놀랐습니다. 음식가지 수가 20가지가 넘었거든요. 딸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절을 올렸어요. 그런데 절을 하던 중에 미선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하느라 지쳐서였을 겁니다. 미선은 재빨리 중심을 잡았지만 그 짧은 순간을 박순자가 놓치지 않았어요. 이거사, 조상님 앞에서 실수를 하면 어떡해. 정신 좀 차려. 박순자가 벌떡 일어나 미선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미선이 아픈 표정을 지었어요. 강태산은 딸의 손목에 박순자의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걸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은 무슨,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산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상 앞에 앉았어요. 미선은 계속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강태산이 보기에 미선만 제대로 앉아서 먹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미선아, 너도 좀 앉아서 먹어라. 강태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강태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미선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강태산이 도와주려고 일어서려는데 박순자가 큰 소리로 미선을 불렀습니다. 미선아, 여기 좀 와봐. 미선이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왔어요. 손에는 아직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시집와서 10년이 넘었는데 아들 하나 못 낳고 우리 집안대를 누가 이어. 게다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박순자가 갑자기 미선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노력은 무슨 노력? 넌 원래 무능한 거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몸에 배가 없어. 우리 집안에 뭘 보태준 게 있어. 박순자의 말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강태산의 손이 떨렸어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더 깊이 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넌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사나워. 우리 집안을 망치는 것 같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순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미선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찰싹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선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똑바로 대답을 해. 이 멍청한 것이.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마침내 강태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강태산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돈 어른, 무슨 일이십니까? 박준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강태산과 박순자 사이로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 내 딸이 맡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오. 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평생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사돈 어른, 이건 우리 집안일입니다.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박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안일? 내 딸을 때리는 게 집안일이라고? 따님이 시집 왔으면 우리 집안 사람입니다. 우리 식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사돈 어른께서는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박준혁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강태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이 집을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딸의 입장만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선아, 아버지랑 잠깐 밖에 나가자.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미선이 망설였습니다. 박순자와 박준혁의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어요. 가지마. 설거지도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딜 가. 당장 부엌으로 들어가. 박순자가 미선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미선이 아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강태산은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요. 딸이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이런 학대를 받아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미선아, 아버지가 꼭 너를 구해줄게. 조금만 참아라. 강태산은 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사돈 어른, 다음부터는 함부로 우리 집안일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박순자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김 실장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작전 개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네. 강태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요. 이제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요. 집을 나서는 강태산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산의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랐어요. 그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을 반드시 구해내겠다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아버지의 결의가 말이죠.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태산은 그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딸이 맞는 모습이 떠올랐고 박순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강태산은 김 실장을 원룸으로 불렀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6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김 실장, 박준혁의 회사와 재산, 그리고 시어머니 박순자의 모든 것을 조사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세밀하게 말이야. 강태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김 실장은 강태산의 표정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30년을 함께 일했지만 회장님의 이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사흘 후 김 실장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다시 강태산을 찾아왔습니다. 파일 속에는 수십 장의 문서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김 실장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말해보게. 박준혁의 회사 대한건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부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천억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회사 자금을 모두 쏟아부었는데 자금 출처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5천억이라고? 강태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은행 대출과 사채를 포함해서 5천억 가까이 됩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인허가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김 실장이 서류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준혁은 회장님의 사위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따님을 학대하면서도 밖에서는 금슬 좋은 부부인 척 연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태산을 바라보는 눈빛에 망설임이 담겨 있었어요. 계속하게. 숨기지 말고. 박준혁이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서울 강남의 한 재벌 2세 딸입니다. 이름은 최유진, 나이는 35입니다. 강태산의 주먹이 책상을 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책상 위에 물컵이 흔들렸어요. 감히 내 딸을 두고.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더 들으실 내용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순자는 어떤가? 강태산이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과거 경상도 시골 출신입니다. 남편 박상철 회장이 80년대에 건설업으로 성공하면서 함께 부자가 된 케이스죠. 박상철 회장은 3년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박순자 여사는 아들 박준혁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인 내 딸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 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따님을 거의 하인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집안일을 시키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특히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보고하는 자신도 분노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여사가 따님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강태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75의 노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은이 못지않은 기세였어요. 박준혁이 외도하는 여자, 최유진이 재벌 2세 딸이라고 했죠? 박순자 여사는 아들에게 따님과 이혼하고 최유진과 재혼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집안이 더 부유해지고 제대로 된 손자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강태산은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10년 넘게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버텨왔다니.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네. 계속 말해보게. 다른 증거들은 확보했나? 네, 따님이 다닌 병원 기록도 입수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따님은 여러 차례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타박상, 골절, 화상 등 모두 가정 내 폭력으로 추정되는 상처들입니다. 김 실장이 병원 진단서 사본들을 꺼냈어요. 강태산은 그 서류들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 실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준혁과 박순자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녹음된 겁니다. 김 실장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준혁아, 이제 미선이랑 정리해. 최유진 씨 집안이 훨씬 낫잖아. 미선이는 쓸모가 없어. 아들도 못 낳고 친정도 가난하고. 엄마 그래도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10년이 뭐가 중요해. 앞으로 내 인생이 더 중요하지. 최유진 씨랑 결혼하면 우리 회사도 살아날 수 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강태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날 밤 강태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강태산은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6시쯤 강태산은 딸의 집 담장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7시가 되자 미선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빨래를 하러 나온 것 같았어요. 미선은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순자가 갑자기 마당으로 나오더니 미선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이 쓸모없는 것, 네가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어.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알았어.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무슨 10년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아들 하나 못 낳았잖아. 너 같은 게 우리 며느리인 게 창피해. 당장 나가. 박순자는 미선을 세게 밀쳤습니다. 미선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무릎을 세게 부딪혀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미선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쓰러진 미선의 팔을 발로 찼습니다. 일어나. 빨래나 마저 해. 쓸모없는 것. 강태산은 담장 너머에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움직이면 딸만 더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강태산은 휴대전화를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김 실장, 당장 모든 준비를 시작하게. 박준혁과 박순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김 실장의 목소리도 단호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약한 곳부터 시작하지. 돈줄을 끊어. 박준혁의 회사에 대출을 준 은행들, 투자자들 모두 연락해서 자금을 회수하게 만들어. 내 이름을 써도 좋아. 회장님, 그러시면 회장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상관없네. 이제는 숨을 필요가 없어. 내 딸을 구하는 게 먼저야. 알겠습니다.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강태산은 다시 담장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미선은 피가 흐르는 무릎을 감싸며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미선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미선아,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게. 이제 곧이야. 강태산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태산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전쟁이 말이죠. 그날 오후 강태산은 김 실장과 함께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준혁의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박순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까지 모든 계획이 치밀하게 짜였어요. 회장님, 이렇게 하시면 그들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야 해. 내 딸에게 그렇게 한 대가를 치러야지. 강태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때 재계를 주름잡았던 강태산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박준혁의 외도가 본격화되면서 집에 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고 박순자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미선의 얼굴에는 늘 새로운 멍이 생겼고 몸 곳곳에는 시퍼런 멍 자국들이 가득했어요. 그날도 미선은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주방을 정리했죠. 오전 10시쯤 되자 현관문이 열렸어요. 대학교 4학년인 딸 지은이 방학을 맞아 집에 온 것입니다. 엄마. 23세 지은이 밝게 웃으며 미선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곧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선의 팔에 있는 멍 자국을 본 겁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팔에 왜 이렇게 멍이? 아, 이거 넘어져서 그래. 괜찮아. 미선은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웃음이 억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엄마는 괜찮단다. 지은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엄마는 행복해. 미선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날 저녁 박준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에서 진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온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저녁 드셨어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됐어. 밖에서 먹었어. 나 피곤하니까 방해하지 마. 박준혁은 차갑게 대답하고 곧장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음 날 새벽 미선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순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미선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 따라 절에 가자. 네. 어머님, 갑자기 절에요? 미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넌 복도 없고 팔자도 사나워. 집안에 우환이 계속 생기는 것도 다 내 탓이야. 기도라도 해야 우리 집안이 편해질 거 아니야. 박순자의 말투는 미선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준비하겠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미선은 박순자를 따라 절로 향했어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절이었습니다. 차로 1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었죠. 절에 도착하자 박순자는 곧장 스님을 찾았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스님이었어요. 스님, 이 며느리 사주를 좀 봐주세요. 우리 집안이 이해 때문에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도 못 낳고 집안에 우환만 생기고 말이에요.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보살님, 사주는 참고만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의 운명은 스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려 했지만 박순자가 가로막았어요. 됐고요. 그냥 한번 봐주세요. 제가 시주도 많이 할 테니까. 스님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선의 생년월일씨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계산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 보살님은 사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편이죠. 다만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박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큰 시련을 겪고 계시는데 곧 큰 전환점이 올 것 같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환점? 무슨 소리예요? 이 애가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다니까요. 박순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절을 나섰습니다. 미선은 스님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박순자 눈치를 보느라 더 물어볼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이제 솔직히 말할게. 준혁이가 너랑 이혼하고 싶어 해. 네?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우리 집안에 아무 도움도 안 돼. 아들도 못 낳고 친정도 가난하고 준혁이한테는 더 좋은 여자가 있어. 재벌집 딸이야. 그 여자랑 결혼하면 우리 회사도 살아날 수 있어. 박순자의 말은 칼날처럼 미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게 뭔가요?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잘못은 네가 태어난 것 자체야. 넌 우리 집안 며느리 감이 아니었어. 10년이나 참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기회는 무슨 10년이 기회야. 이제 네가 알아서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쫓아내든지 해.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선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어요. 눈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미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미선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강태산이 거기 서 있었던 겁니다. 미선아. 강태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딸의 눈가에 눈물이 가득한 모습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미선아,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네가 여기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해줘. 강태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으니까요. 미선아,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고 말해봐. 그때 박순자가 차에서 내려다가 왔습니다. 사돈 어른, 여기서 뭐 하세요? 우리 집안일에 왜 자꾸 참견하시는 거예요? 미선이가 뭐라고 했어요?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참견이 아니오. 내 딸이 맡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강태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맞긴 뭘 맞아요. 우리가 교육하는 거죠. 며느리 교육. 사돈 어른은 모르시는 모양인데 요즘 며느리들은 제대로 교육해야 해요. 박순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 여사,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소. 지금이라도 내 딸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제대로 대우하시오. 그러면 내가 조용히 물러나겠소. 뭐, 누가 누구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사돈 어른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돼요? 원룸에서 근근히 사는 주제에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박순자가 비웃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반드시. 강태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후회는 무슨 후회? 당장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무단 침입이에요.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강태산은 딸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미선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강태산은 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아,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게. 고지야. 강태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나서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김 실장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작전 개시. 지금 당장. 문자를 보낸 강태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방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은이 문 밖에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는 짓들,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도와야겠다고요. 어떻게든 엄마를 이 지옥 같은 집에서 구해내야겠다고요. 한편 강태사는 원룸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강태산의 눈빛에는 이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틀 후 아침 박준혁의 회사 대한건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전 9시 비서가 급히 사장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뭐라고? 왜 갑자기? 대출금은 제때 갚고 있었잖아. 박준혁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천억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일제히 손을 떼겠다고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이 안 돼. 계약서도 다 작성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다고. 박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약서에 특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신용도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신용평가사에서 우리 회사 등급을 대폭 낮췄습니다. 젠장, 도대체 왜? 박준혁은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지점장에게, 투자자들에게, 거래처들에게. 하지만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모든 연락처가 차단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인맥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 같았죠. 한편 집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학교 과제를 하려고 거실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미선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 카탈로그를 들고 있었어요. 미선아, 여기 와봐. 미선이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네, 어머님. 이 가방 사려고 하는데 오늘 백화점 가서 사올 거야. 너도 따라와. 어머님, 오늘은 지은이 과제를 도와줘야 해서. 뭐? 네가 지은이 과제를 도와줘? 네가 뭘 안다고?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주제에. 박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제 과제는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지은이 엄마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뭐? 내 인연이 지금 나한테 대들어? 박순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세요. 이것 봐라. 며느리 교육을 못 시키니까 손녀까지 버릇이 없네. 박순자가 미선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미선이 급히 앞을 가로막았어요. 하지만 박순자는 미선을 밀쳐냈습니다. 미선이 소파에 부딪히며 넘어졌어요. 엄마,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다 네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그래. 이 쓸모없는 것. 박순자가 쓰러진 미선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미선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어요. 어머니, 제발요.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네가 아픈 게 우리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박순자는 미선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미선의 머리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요. 지은이 쓰러진 미선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구급차 불러야 해요. 시끄러. 내 엄마가 제대로 못해서 그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할머니가 너무하신 거예요. 지은이 할머니에게 맞섰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 인연까지 버릇없이.
박순자가 손을 들어 지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지은의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강태산이 들어온 겁니다. 김 실장이 비상 연락을 해서 급히 달려온 거였죠. 강태산은 거실의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손녀가 뺨을 맞은 채 울고 있었어요. 강태산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내 손녀까지. 강태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박순자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강태산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자. 미선아, 정신 차려. 강태산은 쓰러진 딸에게 달려가 조심스럽게 안아 일으켰습니다. 미선의 이마에서 피가 계속 흘렀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피가 이렇게 나는데 당장 병원 가야 해. 강태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사돈 어른, 진정하세요. 좀 넘어졌을 뿐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순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넘어진 게 아니라 당신이 밀친 거잖아. 내가 다 봤어. 강태산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박준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는데 집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고 더욱 화가 났어요. 뭐 하는 거예요, 사돈 어른?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이요? 박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무단 침입? 내 딸이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죽어가긴요. 좀 다쳤을 뿐이에요. 병원 가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강태산이 박준혁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미선이 강태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저 괜찮아요. 미선아, 넌 괜찮지 않아. 아버지가 보기에 넌 전혀 괜찮지 않아. 강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5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일입니다. 사돈 어른은 나가주십시오. 박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안일? 이게 집안일이냐? 이건 범죄야. 폭행이고 학대야. 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강태산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시겠습니까? 알았네. 바로 갈 거야. 강태산은 전화를 끊고 박준혁과 박순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박준혁 사장, 마지막으로 묻겠소. 내 딸을 제대로 대우하고 당신 어머니의 폭력을 막을 건가? 제가 왜 사돈 어른의 명령을 들어야 하죠? 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박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좋소. 후회하지 말기를. 오늘부터 당신들이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질 거요. 무슨 허풍을. 원룸에 사는 주제에. 박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태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선과 지은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김 실장이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저 차는? 박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차는 최소 2억은 하는 수입차였거든요. 내 차요. 강태산은 짧게 대답하고 딸과 손녀를 차에 태웠습니다. 어떻게 저런 차가. 박준혁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김 실장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빨리 가세. 차가 출발했습니다. 박준혁과 박순자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준혁아, 방금 저 사람이 회장님이라고 했어? 사돈이 대체 누구야?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원룸에 사는 평범한 노인이었는데 박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강태사는 딸의 상처를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눌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미선아,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돼. 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아버지, 됐어. 이제 아버지를 믿어. 모든 걸 아버지한테 맡겨. 강태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어요.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태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딸을 괴롭힌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급히 미선의 상태를 검진했어요. 강태상과 지은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나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는 환자의 아버지입니다. 강태산이 급히 대답했어요. 환자분은 가벼운 뇌진탕과 이마 열상으로 5반을 꿰맸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딸이 위험한 겁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환자분 몸 곳곳에 오래된 상처와 멍 자국이 많습니다. 이런 상처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적어도 몇 년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강태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팔에도 골절 흔적이 있고 갈비뼈도 과거에 금이 간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강태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미선이 병실로 옮겨졌어요. 강태산과 지은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마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어머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미선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강태산이 말렸습니다. 미선아, 그게 무슨 소리냐? 넌 더 이상 그 집에 돌아가면 안 돼. 하지만 아버지, 제가 어디로 가요? 저는 준혁이 아내고 지은이도 있고 아버지한테 맡겨라. 모든 걸. 이제는 아버지를 믿어. 강태산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엄마. 우리 이제 그 집 안 가도 돼. 지은이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강태산은 밖으로 나가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실장, 지금 당장 실행하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준혁의 회사 대한건설 앞에 법원 집행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박준혁 사장님, 대한건설 본사 건물에 대한 가압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집행관이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뭐라고? 가압류? 누가 신청한 겁니까?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채권자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지금부터 이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은 개인 소지품만 가지고 나가주십시오. 이럴 수가.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박준혁이 황급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법원 명령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순식간에 회사 건물 입구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가압류 표시였죠.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사장님, 은행에서 긴급 연락 왔습니다. 회사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확인해 볼 거야. 박준혁이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회사의 모든 자금줄이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대출도 투자금도 심지어 운영 자금까지 모두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박준혁은 은행 로비에 주저앉았어요. 한편 박순자의 집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집에 법원 사람들이 왔어요. 가정부가 황급히 알렸습니다. 박순자가 현관으로 뛰어나갔더니 자신의 대저택 현관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맞으십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가압류? 내 집을? 누가 감히? 누가 신청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 부동산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박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우리 집에 무슨 일이야? 가압류래. 빨간 딱지가 붙었어. 엄마도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에 빨간 딱지 붙고 계좌도 전부 동결됐어요. 전화기 너머 박준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대체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은행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그때 박준혁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사돈 강태산. 오늘 아침 집에서 봤던 그 고급 세단. 김 실장이라는 사람. 회장님이라는 호칭. 설마 사돈이? 바로 그 순간 박준혁의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박준혁 사장, 처음 뵙겠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강태산 회장님의 비서실장,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비서실장? 강태산이 무슨 회장이? 그리고 비서실장이라니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사장, 우리 회장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을 때 응하셨어야 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경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오늘부터 박 사장과 박순자 여사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질 겁니다. 재산도 명예도 사업도 모든 것이 말입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뭐라고요? 강태산이 대체 뭔데요? 원룸에 사는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박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원룸에 사는 늙은이라고요? 김 실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 사장, 당신은 누구와 사돈을 맺었는지도 모르고 있었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말 좀 똑바로 하세요. 우리 회장님은 태산그룹 창립자이십니다. 강태산 회장. 한때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였던 분이십니다. 전화기가 박준혁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에서 김 실장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태산그룹이라고요? 그 태산그룹? 박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태산그룹.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거대 그룹. 건설, 금융, 전자 모든 분야에 손을 뻗쳤던 그 그룹. 20년 전 갑자기 창립자가 은퇴하면서 해체되었다는 전설의 그룹. 그 창립자가 자신의 장인이라니.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이제 직접 나서기로 하셨습니다. 따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럴 수가. 박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박 사장. 조용히 따님과 원만하게 이혼하고 물러나시든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시든지. 하지만 저항하신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준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편 병원에서 딸과 손녀를 지키고 있던 강태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1차 작업 완료했습니다. 박준혁의 회사와 박순자의 집 모두 가압류 처리됐고 은행 계좌도 동결시켰습니다. 수고했네, 김 실장.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회장님, 정말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시겠습니까? 그동안 숨기셨던 정체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상관없네. 내 딸을 구하는 게 먼저야. 이제 세상이 알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 강태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때 함께 사업을 했던 동료였죠. 김 회장 나야. 강태산이야. 오랜만이지?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태산이? 이게 얼마 만인가? 20년 만인가? 그래, 오래됐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네. 무슨 부탁인데? 자니가 부탁하는 건 처음인데? 박준혁의 대한건설, 인수할 생각 없나? 좋은 기회일 걸세. 그 회사? 요즘 부실하다던데? 5천억 규모 사업이 꼬여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던데? 내가 자금을 대겠네. 5천억.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20초. 5천억이라고? 태산이, 자네 그동안 뭐하고 산 건가? 그건 나중에 설명하지. 어떤가? 할 건가? 5천억을 자니가 된다면야 당연히 하지. 그런데 조건이 있나? 회사 사장 박준혁, 당장 해임시켜주게. 그리고 회사 이름도 바꾸고. 그 정도야 문제 없지. 자네 말대로 하지. 고맙네. 내일 김 실장이 연락할 거야. 강태사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고 지은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지은아.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강태산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지. 지은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혁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경제면 일면 기사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전설의 재벌 강태산 20년 만에 복귀. 사위 회사 인수. 큼지막한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기사에는 강태산의 과거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옆에는 태산그룹 시절에 화려했던 경력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태산그룹 창립자 강태산 회장이 20년 만에 재계로 복귀한다. 강 회장은 자신의 사위가 운영하던 대한건설을 5천억 원을 투입해 인수했으며 사위 박준혁 사장은 즉시 해임되었다. 강 회장은 그동안 정체를 숨긴 채 평범한 은퇴자로 살아왔으나 가족 문제로 인해 다시 나서게 되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박준혁은 신문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럴 수가.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니. 박준혁은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신문 봤어요? 사돈이. 강태산이 태산그룹 창립자래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박순자도 황급히 신문을 찾아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읽은 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박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원룸에 사는 초라한 노인이라고 무시했던 사돈. 그 사돈이 사실은 자신들보다 수백 배는 부자였던 겁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요? 회사도 빼앗기고 집도 가압류되고.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미선이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먼저 때리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가 완전히 망한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말다툼을 했습니다. 오후 2시쯤 박준혁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회사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준혁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회의실에는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도 몇 명 보였어요. 박준혁 전 사장님 앉으십시오. 김 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박준혁 사장은 즉시 해임됩니다. 새로운 사장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명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럴 수가. 박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쫓겨났습니다. 20년간 일궈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회사 직원들은 박준혁을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박준혁은 비틀거리며 회사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한때 이 거리를 당당하게 걸었던 자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준혁은 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두 사람 모두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아, 우리 어떻게 하지? 집도 빼앗기고 회사도 빼앗기고. 박순자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미선이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뭐 어떡해요?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사돈이 그런 사람인 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다 끝났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준혁이 문을 열자 김 실장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님.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전 사장. 이제는 박 전 사장이라고 해야겠군요. 그리고 박순자 여사님도 계시죠? 김 실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죠. 박준혁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 앉은 김 실장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겠답니다. 기회요?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미선 여사와 원만하게 이혼하십시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미선 여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박순자 여사는 며느리였던 미선 여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김 실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게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박 전 사장과 박순자 여사에 대한 가정폭력 고소가 정식으로 들어갈 것이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순자가 미선을 폭행하는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병원 진단서 사본들, 이웃들의 증언서까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박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선택하십시오. 원만한 이혼 후 조용히 사시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시든지. 하루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답변 주십시오. 김 실장은 서류를 남겨두고 일어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회장님께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박 전 사장의 재산은 이미 대부분 동결되었고 박순자 여사의 집도 곧 경매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협조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김 실장이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아, 우리 어떡하지? 어떡하긴요.
할 수밖에 없죠. 감옥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박준혁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사흘 후 박준혁의 집 거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쪽에는 강태상과 미선, 지은이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박준혁과 박순자가 앉아 있었어요. 거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준혁과 박순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선 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간 당신에게 너무 못했습니다. 남편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최악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사과드립니다. 박순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미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미선 씨,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10년간 당신에게 지옥 같은 삶을 안겨줬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지만 미선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10년간의 고통이 단순한 사과로 사라질 리 없었죠. 용서는 제가 아직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간의 고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미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과뿐입니다. 그리고 박준혁이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미 서명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모두 당신에게 유리하게 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옆에 천천히 서명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간의 지옥에서 드디어 벗어난 거였죠. 강태사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고했다, 미선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 아버지. 미선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지은도 엄마를 껴안았어요.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박준혁과 박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태산 일행이 떠난 후 거실에는 박준혁과 박순자만 남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두 사람은 텅 빈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혼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아버지 강태상과 딸 지은과 함께 새로운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강태산이 마련해준 3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쾌적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죠. 무엇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미선이 물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나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잖니. 그동안 아버지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강태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있고,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미선아, 과거는 과거야. 이제 우리 앞만 보고 가자.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식탁 앞에 앉은 세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가족의 아침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 대학교 복학 서류 냈어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저는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강한 사람도 될 거예요. 미선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가장 미안했는데, 이제는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미선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강태산이 자금을 지원해 주었지만 미선은 직접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도 직접 고르고 메뉴도 직접 개발했습니다. 카페는 동네 주택가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20평 정도의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창문이 크고 햇살이 잘 들어와서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카페 이름 정말 예쁘다. 새 아침이라니. 지은이 카페 간판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응, 엄마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란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아침이지. 미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카페 오픈 날 강태산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미선아, 축하한다. 정말 잘 꾸몄구나. 네가 직접 한 거라니 대단해. 아버지, 이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아니야. 네가 용기를 낸 거지. 아버지는 그저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진짜 대단한 건 너야, 미선아. 카페에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직접 만든 케이크와 커피를 맛본 손님들은 모두 만족스러워했어요. 미선의 손맛이 특별했거든요. 사장님, 이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진짜 미소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미선은 아버지와 단둘이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였어요. 아버지, 그동안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뭐가? 왜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좀 서운했어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산이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아버지는 네가 돈 때문에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로서 필요해서 찾기를 바랐단다. 그리고요? 아버지 젊었을 때 돈만 쫓다가 내 엄마와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지. 내 엄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부탁했어. 미선이 좀 잘 돌봐달라고. 하지만 난 그것도 못 지켰어. 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후에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거야.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아버지와 딸이 되고 싶었단다.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하지만 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미안하다, 미선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네가 고통받는 동안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세요.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부녀지간에 진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어요. 6개월 후 미선의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미선은 이제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 아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밝고 힘찼습니다. 예전에 기죽어 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박순자였어요. 미선 씨. 박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소를 지었어요. 박순자 여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미선 씨,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박순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도 많이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자리에 앉으시죠. 미선은 박순자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미선 씨, 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한테 그렇게 할 게 아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사님, 저도 이제는 많이 괜찮아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텐데.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놓아준 거예요. 미움도 원망도 모두 놓아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게 저를 위한 거였어요. 박순자는 차를 마시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카페를 나갔어요. 미선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놓아준 것 같았어요. 1년 후 강태산의 76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미선과 지은이 준비한 깜짝 파티였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지은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미선이 직접 만든 케이크였어요. 초콜릿 케이크 위에는 촛불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세요. 그래야지. 우리 손녀 결혼하는 거 봐야지. 그리고 증손자도 봐야 하고. 할아버지, 아직 멀었어요. 웃음소리가 카페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미선아, 행복하니? 강태산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래, 그거면 됐어. 아버지는 네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게 아버지가 바라는 전부야. 강태산은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카페를 따뜻하게 비췄어요. 힘들었던 과거는 저물어가고 새로운 내일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 아침은 언제나 온다. 미선은 카페 간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아버지에게 감사했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강태상과 미선, 그리고 지은. 세 사람의 새로운 아침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누구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